자, 먼저 문제 봐봐.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이들 사이의 관계인데 이쪽에서 틀릴 일은 없는데 조심해라. 여기를 기억, 니은, 디귿을 놓고 개체 군을 많이 물어. 알았니? 여기는 커다랗게 나눠놨거든. 분해자, 소비자, 생산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명칭을 잘 알아도 이 분해자는 개체 군이야? 아니면 군집이야? 군집이다. 알았어? 왜? 분해자락에도 균류가 있고 곰팡이가 있고 버섯이 있잖아. 그치? 다양하단 말이야. 개체군은 하나의 종 또는 같은 서식 환경에 속하는 이런 표현이야. 알았니? 근데 여기는 종이 다양하잖아. 분해자 안에만 하더라도. 소비자만 하더라도 1차, 2차, 3차 있지. 너네 몇 차까지 있는 줄 알겠어? 소비자는 몇 차까지 있을까 얘들아? 한 4차, 5차에서 끝난다. 알았지? 무한히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은 최상위층이고. 알겠어요? 그리고 생산자도 식물만 하더라도 엄청 많아. 초본도 있고 목본도 있고 관목림도 있고 얼마나 많냐. 다 군집이야. 알겠지? 저런 상황에서 가 나의 이름. 가는 뭐고? 작용. 나는 반작용. 가장 기본이다. 뭐 암기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라. 여기서 생산자는 뭐 하는 아이들이냐? 광합성 하는 아이들이지. 그래서 광합성 하는 아이들은 누구누구 있겠어? 풀밖에 없네. 맞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소비자는 누구겠냐? 뭔가 1차, 2차, 3차에 해당되는 종속 영양생물을 말한다. 알았지? 아, 물론 얘들아, 분해자도 종속 영양생물이다.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저기 생산자는 뭐라 부른다? 독립 영양생물이라 부른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비자는 미음, 비읍이 되겠지. 오케이? 다음에 분해자는 누구밖에 없냐? 곰팡이밖에 없고, 참고로 곰팡이는 다세포다. 알겠지? 거의.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 물이나 빛. 이게 해당 사항 되겠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다음, 빈출 선택지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합성한다. 가끔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는 표현도 나와. 놓치지 마.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들어있는, 얘들아,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거다. 다시 뭐라고? 유기물을 뭘로? 무기물로 분해하는데 무기물이 누구냐? 그냥 외워놔. 이거 화학하는 친구도 어디서 배웠어? 그거지, 질암이야, 질암.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알겠냐? 이거를 무기물이라고 불러. 알겠죠? 다음에 일조량이 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작용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벼멸구 개체수가 증가하면 쌀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건, 벼멸구는 어때? 벼를 먹는 애 아니냐? 맞지? 그러면 1차 소비자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걔들도. 이게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다. 알겠어요? 다음. 얘들아, 이 그림 100% 나오니까 이거 다 여기 있는 내용은 딱 쌍그리 외워놔. 특히 잘 봐. 가를 제2자 곡선이라고 부르고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부른다. 가를. 알았어요? 그 다음 이건 S자잖아. 다는 뭐야? 실제 생장 곡선이거든. 그때 A를 뭐라 부르지? 환경 수용력이라 부른다. 알았어요? 외워놔. 저 A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비생물적 요소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것들이야. 알겠죠? 뭐 서식지, 환경 이런 것들. 그게 충분히 먹이가 충분하면 저 개체수가 더 높은 데서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잖아. 3에 도달했을 때 명심할 거. 출생률이 0이냐 0이 아니냐. 0이 아니고 사망률도 0이 아닌 거야. 알았어? 이쯤 되면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어떤 거지? 같은 거지.
개체수가 늘지 않는 건. 꼭 기억해라. 자, 그래서 1번에 봐봐. 가와 나중에 실제 생장곡소는 누구다? 나이고, A는 이 개체군에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환경 수용력. 저거 기억니은 지그시 꼭 나와 보면. 알겠지? 환경 수용력. 두 번째, 환경 저항이라 표현하는 건 뭐냐면, 봐라. 같은 시간일 때 봐요. 요 갭 차이 있죠? 갭 차이. 요게 환경 저항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환경 저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부르는 거죠. 아셨어요? 저 갭 차이 잘 보시고요. 그랬을 때 환경 저항의 작용은 무엇이냐? 당연히 먹이 부족이죠.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가 부족할 거고, 그 다음에 전염병에 취약하죠. 질병 발생, 니은도 맞고요. 다음에 노폐물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것은 상관없고, 서식지는 부족해집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면.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개체 간 경쟁 심해지죠. 이것도 환경 저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역, 니은, 미음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개체 간 경쟁을요, 군집 간 경쟁이랑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정말 얘들이 잘 틀리는 거니까 꼭 구분하세요. 여기서는 개체 간 경쟁은 같은 종 간 경쟁이야. 같은 종끼리. 닭과 닭끼리. 사슴과 사슴끼리. 알았어?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다음 세 번째, 가와 같은 모양의 생장곡소는 환경 저항의 영향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나죠. 이건. 실제 생장곡선이 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에서 개체군의 밀도, 여러분 밀도는 면적당 개체수죠. 그럼 얘는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서. 알았어요? 서식지 면적은 일정한데 개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 구간 3가 구간 1보다 크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식지의 크기를 일정하게 잡아놨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가 많아서 밀도가 커지는 거라고. 그럼 경쟁이 심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은 맞고, 나에서 환경 저항은요, 구간 3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어떻다고? 크죠.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저항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해 갔죠? 마지막, 사망률이 출생률과 어떻다겠어? 같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도 나와, 얘들아. 이 부분에서 뭐 출생률 분의 사망률은 얼마냐? 이렇게 써요. 알았습니까? 그럼 이 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죠? 개체수가 늘고 있잖아요. 환경 수용력 전까지는 누가 크다는 거죠. 그래도 출생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뭐 여러분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제가 프린트 준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꼭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작용 중에 빛에 의한 생산자들의 활동을 보여준 거죠. 작용입니다. 빛에 의해서 광합성량인데 특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총 동화량. 다시 말해서 가라는 생물의 총 광합성량이며 여기 보이죠? 요 사이 요게 호흡량. 알았죠? 다시 말해서 CO2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방출시킨다는 얘기야. 왜? 흡수량과 반대잖아. 맞지? 흡수량 위에 써 있으면 이건 플러스면 흡수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방출하는 거란 말이야. 호흡량이 이게 호흡량. 그리고 0부터 그 이상까지 이게 총동화량. 순동화량. 순동화량이 뭐냐면 호흡량은 개체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그죠? 개체의 기본 생리현상에 쓰이고, 노란색을 통해서 생장 같은 걸 도모하는 거죠. 열매도 맺고, 이파리도 키우고, 아셨어요? 그래서 빨간 것과 노란 것을 합치면 뭐가 된다? 총동화량. 총동화량이라는 표현은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총광합성량과 같은 말이에요. 동화작용이니까. 이것은 순동화량.
플러스 호흡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값이 모두 큰 애들, 그런 애들이 양지식물이라고 그래요. 양지식물. 이파리 두께도 두껍고, 그러니까 두꺼운 것도 이제 울타리 조직과 책상 조직에 엽록체수가 많은 애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음지식물입니다. 나는 음지식물. 여러분, 음지에 있는 식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야, 그늘 밑에 있으면 안 보이냐, 서로?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 보인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달 같은 데 가잖아요, 달. 달에 가면요, 그늘이 몇 도씨인지 아세요? 영하 120도씨예요. 그늘이. 햇빛 비치는 데가 150에서 160이고요. 온도가. 그럼 무슨 말이죠? 그늘이 진다는 건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그늘진 곳에 들어갔는데, 내 친구 얼굴이 안 보여요. 그건 아니잖아요. 약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자라는 식물은 그런 약한 빛에서도 광합성을 해서 살 수 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디귿 있죠. 요 나가 요때부터는 더 이상의 총 동화량이 커지지 않잖아요. 음지식물이. 여기를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요. 광포화점. 그러니까 양지식물은 여기 니은과 기역에 해당되는 이 니은이 보상점이라는 곳이죠. 보상점은 총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곳이에요. 이래버리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 외관상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건 어디서 그렇게 보인다고요? 입 뒷면에 있죠. 입 뒷면에 어디예요? 기공이요, 기공. 구멍. 기체를 뽑아내고 들여보내는 데 있잖아요. 그죠? 기체가 출입하는 곳이 거기에서 기체 출입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보상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잖아요. 기초 대사량만큼 딱 밥을 먹은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알았어요? 물론 보상점 밑에 빛의 세계도 죽고요. 그럼 가끔 기역과 니은 사이를 묻기도 해요. 기역과 니은. 기역은 음지식물의 보상점이고 니은은 양지식물의 보상점이라면 그 사이에서는 음지는 살고 양지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셨어요? 그래서 니은이나 기역은 얘들이 딱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자, 광합성을 통해서 발생한 산소를 모두 호흡에 쓰여요. 호흡을 통해 발생한 CO2를 모두 광합성에 쓰여요. 그래서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다. 알겠습니까? 주위에서 잘 보세요. 기억은 잘 나오니까 시험에. 그래서 간은 음지식물이다. 틀렸죠? 양지식물이니까. 디귿은 포상점임. 이거 광포화점, 포상점이 아니라 광포화점. 알겠죠? 나의 보상점은 어디다? 기역입니다. 보상점. 최소한 빛의 세기죠. 식물에게 필요한 최소한 빛의 세기. 니은일 때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도 불러요. 순광합성량 혹은 순동화량이 0이다 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빛의 세기가 기역일 때라고 했죠. 가가 나보다 불리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기역은 음지 같은 경우는 딱 보상점이지만 양지 같은 경우는 보상점 밑에 빛의 세기이기 때문에 얘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6번 가보세요. 6번에서는요. 가가 이파리 두께가 누구보다 나보다 작죠. 이게 음지고요. 이게 양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도 불러요? 양엽이라고도 불러요. 이파리 엽자를 써서. 이걸 음엽이라고도 부르고요. 약한 빛의 세기에서 살 수 있는 식물. 강한 빛의 세기. 그래서 실제로 나무로 따지면요. 이런 것들이 양수림. 이런 것들이 음수림. 누가 키가 클까요? 양수림. 아셨어요? 좀 더 높은 곳에서 많은 양의 빛을 받기 위해서. 질문. 양수림이 먼저 생길까? 음수림이 먼저 생기고 양수림이 생길까?
음수림이 생기고 양수림이 생길 것 같잖아. 그럼 음수림이 먼저 생기면 햇빛 올라왔겠지. 뒤져. 야, 소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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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소식해. 나에게 피자 한 판을 줘? 자살해. 이거 먹고 죽느니 그냥 죽겠다. 음수림은 약한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이야. 양수림이 먼저 생겨서 그늘을 만들어 놔야 자란다고. 알았어? 이게 천이 과정이야. 이거 놓치지 마, 이런 거. 알았어? 다시. 양수림이 먼저 생겨, 음수림이 먼저 생겨. 양수림이 먼저 생긴다. 알았지? 나중에 천이 과정에서 나오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요거를 말하는 거, 요거. 표피 조직 바로 밑에. 염색체의 숫자 되게 많고 촘촘하다. 그래서 밀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조밀조밀하다. 알았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문제는 적어볼까? 여러분 요 문제 역시 똑같죠? 자, 환경 수용용 몇 마리 눈으로 보여요? 예, 600마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가나 중에 누가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요? 나 이렇게 읽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저항은 어떻게 변한다? 커진다. 이해 갔죠? 그 다음 T2 이후에 개체 밀도는 어떻다? 비슷하다.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T1보다 T2가 출생률이 크다. 맞아요? 틀려요? T1보다 T2가 출생률이 크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출생률은 큰 겁니다. 뭐가 커서 문제인 거예요? 사망률이 그만큼 커져서 문제인 거죠. 이해 갔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됐고, 오케이. T2일 때가 번식률이 더 크다고요? T2일 때가 뭐가요? 번식률이 더 크다고요? 개체수가 많으면 번식 능력이요? 개체 하나당? 번식률이 그렇죠. 개체가 많으면 당연히 새끼들 많이 낳죠. 근데 죽기도 많이 죽는다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잘 지나잖아요. 개체수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전체 개체수가. 에이, 진짜. 그죠? 아니, 여기 200, 400, 600 늘고 있잖아요. 출생률 느는 거라니까요. 출생률 당연히 느는데 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만큼 죽어서 그래요. 사망률이. 그럼 저는 답이 뭐예요? 어떤 건데요? 9번이요. 9번 문제요? 왜요? 그러니까 3번 예. 틀린 거잖아요, 선생님. 3번. 나에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는 번식률이 더 높아졌다. 나에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번식률이 더 높아졌다. 아! 기울기입니다, 이거, 기울기. 기울기. 접선 기울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개체수는 많아진 거니까 이건 맞는 소리지만, 지금 번식률이라는 건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시간당 생기는 그 개체수를 말하는데, 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사망률이 적고 출생률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개체수가 많아져야 되니까. 번식률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접선 기울기요. 알았죠? 표현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히 출생률은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순간 번식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S자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서 숙잖아요. 접선 기울기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당 늘어나는 개체수를 보시면 돼요. 시간당 늘어나는 개체수가 많은 게 여기잖아요. T1. 그죠? 접선 기울기가 커갖고 그걸 번식률이라고 합니다. 말투에 따라 달라져요. 답이. 답은 여기는 뭐예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히려 환경적이 상당히 커지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고 이거 잠깐 볼까? 11번. 이게 수능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된다. 야,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A지. 그지? B가 조류나 누구 같아. 히드라 이런 류들. 그 다음에 C는 파충류. 이런 것들이겠지? 엄청 깨구리 막 왕소리 이런 것도 엄청 알 낳잖아. 맞지? 이런 것들의 저기에 대한 얘기
설명 잘 들어. 거기 보면 A는 새끼일 땐 부모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첫째, 이런 보호를 받아서 사망률이 낮은 애들이 개체수가 적어. 보면. 알겠지? 그래서 A 기억은 맞고, B는 각 연령대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게 주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조류, 기러기 같은 애들, 히드라 이런 애들. 그 다음 C는 A보다는 많은 알을 낳죠. 그래야 그 중에서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물고기, 어류들.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C에 해당되고요. 사람과 코끼리는 당연히 A고요. 그러니까 포유류 중에 이런 게 많아요. 포유류 중에. 알겠습니까? 다음에 12번 보세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12번. 이거 내용 설명 잘 들으시고요. 중요한 건 돌말의 개체수는 외부 환경이나 그런 것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도 많습니다. 알았습니까? 물론 돌말에게 영양염류가 많은 게, 먹이가 많은 게 최고냐? 아니에요. 수온도 있고 빛의 세기도 있겠는데 사실 빛의 세기가 수온보다 먼저입니다. 빛이 세서 수온을 높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과 후를 좀 잘 봐두시고. 알았지? 자, 옳지 않은 건데 보시면 이른 봄에는 빛의 세기와 수온이 증가해서 돌말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어차피 돌말도 생명체거든요. 효소 활동이 활발하려면 뭐예요? 적당한 수온이 따라와줘야 그 다음에 먹이도 먹고 그러는 겁니다. 아셨어요? 두 번째, 늦은 봄 잘 보세요. 돌말이 떨어지고 있어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과연 빛과 수온 때문이냐? 그때는 먹이 때문에 그래요. 영양염류. 맞죠? 영양염류가 줄니까 같이 줄었잖아요. 맞지? 그래서 환경저항은 유력한 것이 뭐다? 영양염류의 부족이다.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13번은 그냥 단골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얘들아, 13번을 잘 봐봐. 여기서 문신토끼하고 스라손이래. 그럼 이거는 누구와 누구 간의 상호관계야? 같은 개체군 내야? 아니라는 거지. 서로 다른 개체군이지. 그러니까 군직간이야, 이건. 군직간 상호거든. 그러면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거든. 결국 봐라. 이 스라소니에게는 이 눈신토끼가 뭐에 해당된다? 환경저항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많아지면 같이 개체수가 느는데 얘가 줄면 같이 개체수가 주는 거지. 이해 갔어요?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니은 한번 봐요. 기억은 여러분도 아니까. A와 B는 하나의 개체군,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종이 같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개체군이죠? 니은 틀렸고요. 지금 B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아니랍니다. B는 A에 의해서 개체수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A가 B의 환경저항입니다. 알겠습니까? 됐고요. 03번. 야, 여기 한번 봐봐. 요런 게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거든. 예전에는 이게 수능에 되게 나왔었어. 근데 요즘에 이걸 안 내는 이유가, 워낙 킬러로 유전 파트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얘가 나올 새가 없어, 구멍을.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생명도 애들이 막 선택이 어렵다 해가지고 한 서열 3위나 4위 꼴찌로 밀려나면 얘도 슬슬 나와. 알겠냐? 근데 아직까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물리화학이 현저하게 퀄리티가 좀 떨어질 거야. 걔들이. 그리고 일단 지학은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뭐 온라인에 생기를 해라.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 대체는 절대 안 합니다. 그지? 알겠어요? 그 특히 올해 아마 니네 선배들은 물으면 알 거예요. 물리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물. 리도 아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물리 선택도 안 했는데 물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성향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그리고 지학은요, 워낙 그 고인물들이 많아요. 약간의 물리 계산과 약간의 그 공감각이 뛰어난 놈들이 많아갖고 7월에 들어와서 그 새끼들이 1등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초창에 괜히 웃고 갔다가 울고 나오는 과목이라고 하죠.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지학을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만약에 궁금하걸랑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보면 알아요. 올해도
1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택해도 되는 애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 2명은 꾸준히 해요. 그렇다고 걔들이 막 만점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들은 공부 열심히 했으면 만점 맞았을 거야. 안 해도 그 모양인 거지. 근데 똑같아요, 점수는. 근데 수능날 딱 펴놔요.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 공사 한번 보세요. 가운데 딱 쪼개놓은 건, 이게 가운데요, 이거보다 빛 있는, 그죠? 암기하고 이 과정이 누가 더 기냐에다 장일이냐, 단일이냐 구분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봐라. 1조 시간 식물이 개화에 미치는 영향. 아유, 목 아파. 이거 봐야 돼.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종 A의 개체. 알았어요? 기억 지그세 빛 조건을 달리했답니다. 다시요. 여러분, 기억에서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이 종이 어때요? 같다는 겁니다. 누구로? A로. 알았습니까? 같은 기체예요, 지금. 종이 같다는 거죠. 자, 조건만 달리했거든요. 환경 저항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를 찾은 건데, 자, 동그라미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식물이 개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다 라고 했어요. A가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시간보다는 작네요, 보니까. 그죠? A 구간이. 맞죠? 12시간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비교적 장일식물 같아요, 보니까. 자, 1번. 식물 기억을 보시면 조건 완입니다. 어때요? 빛의 양이 넘어가 버렸죠. 개화가 됐죠. 그죠? 개화가 됐습니다. 다시 실험 조건 두 번째를 보니까 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12시간 이상의 빛을 쬐어준 1조건에서 개화가 됐기 때문에 이미 장애식물이 맞고요. 자, 니은 한번 볼래요? A는 연속적 빛 없음 기간이 A보다는 짧을 때 개화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빛 있음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디귿을 한번 보세요. 3에서 연속적 빛 없음 기간은 잘 봐요. A보다는 어떻더란 얘기죠. 이 빛 없음 기간이 짧으면 된다는 거죠. 짧으면. 알았습니까? 자, 이게 뭐야 관계되는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요, 얘가 단일식물인 거죠. 암기가 12시간 이상이 되는 애한테 중간에 빛을 한번 땅 튕겨주면 리셋돼 버려요. 그냥 애가. 암기가 길어야 되는데 12시간 이상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장일식물들은요, 빛이 들어오는 기간 중간중간에 빛의 양도 얘한테 도움이 돼서 암기가 무조건 적당한 A보다 짧으면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정답은 3번이 되고, 04번도 잠깐 보고 가봐. 이 문제. 1, 2, 3을 뜯어놨거든. 아까 그런 얘기 있지. 니네가 아까 봤다. 이 기울기가 뭐였다고? 번식률이었거든. 그치? 1이 커, 2가 커. 1이 컸던 거. 접선의 기울기. 알았지? 또 하나. 사망한 개체 이거 바꿨다. 우리 아까 출생분해 사망 봤지? 근데 이게 분모가 바뀌었어. 사망한 개체수, 얘 개체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커져. 알았니? 근데 출생한 개체수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 그러다가 구간 1하고 구간 2를 봤단 말이야. 구간 1하고 구간 2를 봤는데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생각해봐. 1은 환경 저항이 적을 때잖아. 그럼 죽는 것보다는 태어난 애들이 많겠지. 초창기에는. 그리고 그걸 뭘로 알았어? 개체수 증가량이 크잖아. 같은 시간 동안에. 크잖아. 사망률은 적고 출생률은 크다는 얘기지. 이걸 뭐라고 불렀어? 앞에서 책에서는 번식률이라고 불렀잖아. 그걸. 알겠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어놔. 알았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개체군 밀도 어떠냐? 시간이 흐를수록 크다. 특히 자, 환경 수용력에 도달하면 비슷하다. 알았죠? 다음, 서식 공간이 만약에 증가하잖아요? 환경 수용력도 커져요. 이해 갔죠? 그래서 얘들은 모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수능에도 나오고요.
내신에도 겁나게 굉장히 깊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계치군을 배웠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같은 종이라 하지만 같은 종끼리도 어땠냐? 계치군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지? 서식 환경이 다르면. 그지? 사막여우, 그 다음 붉은 여우, 온대지방여우거든. 그 다음에 북극여우. 군집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종이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생태계 특징에서 배웠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표현을 쓰잖아.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가 모두 개체군인데, 그지? 이것들이 다양하면 얘들은 안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먹이 사슬, 먹이 그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이게 끝이야. 알았어? 복잡할수록. 왜? 먹거리가 다양해야지 얘들이 먹는 애들도. 만약에 누구 하나가 끊겨버리면 다 죽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알았지?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 역할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들 자체도 군집이라는 거 꼭 명심해. 알았어? 종이 다르니까 서로. 알았어요? 자, 지위라는 게 있어. 이건 잘 안 나오지만 먹이지위라는 거 앞에서 봤지. 얘가 1차냐, 2차냐, 3차냐 이게 먹이지위라고 하는 거야. 고차로 갈수록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인간 같은 경우는 고차잖아 거의. 그건 알아. 근데 공간지위가 뭐냐? 개체군이 차지하는 공간이거든. 근데 봐라. 인간이 물속에 살 수 있냐? 없단 말이야. 이게 공간지위야. 어디에 얘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보통 애들하고 막 물어볼 때 그러거든. 너의 서식지는 어디야? 그럼 너 서식지 어디야? 그럼 어디 지역 얘기하지. 거기서 주로 서식하잖아. 그치? 너 서식지가 부산이야? 서울이야? 서식지가 아닌 곳에 갔다 오니까 피곤하잖아. 그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애들이 있어. 그게 서식 공간 지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둘을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했는데 어떤 일정한 공간이 식물 같은 경우도 수생은 어디에서 서식해야 돼? 물에 있어서 서식해야 되잖아. 그치? 건생애들은 뭐 사막 같은 데서 서식하고 이런 곳에서 물질하고 에너지 얻는 그런 걸 보면 너희들이 추측할 수 있어. 어떤 생태적 지위하고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살고 있어. 아, 그러면 주변에 뭐가 많다는 거야. 초식동물들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무 열매가 되게 많이 있어. 그럼 그걸 따먹는 놈들이 또 있다는 얘기. 이런 생태적 지위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물론 이걸 연구하는 게 이제 나중에 방영구법이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니들이 배우기 위해서 포지션이야. 지위를 따지는 거. 알겠죠? 자, 이제 군집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쳐놓고 외우세요. 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얘를 찾기 위해서 우점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인데 여러분, 이 종들 중에서도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생태적 지위가 있다는 거죠. 우점종이 뭐냐 그러면 중요도가 제일 높은 애예요. 어디 가도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걔들이 거기에서 제일 많은 개체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존종을 찾으려고 방영구법을 쓸 겁니다. 자, 볼까요?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 이 무슨 얘기냐? 한꺼번에 딱 얘기하면 밀도가 크다 그래요. 서식 밀도가 크다.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이다. 알았어요? 우리 지구는 우점종이 누구예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라고 싶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나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는 뭐 종이 아니니까 생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균류가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닷속에 우리 육지에 있는 애들보다 한 수십 배 더 많은 종이 살고 있대잖아요. 바닷속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따져봐야 되고 현재는 이제 우점종에 해당되는 생태적 지위를 갖는 게 인간이다. 자, 다른 종과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만은 확실하죠. 인간이 다 파괴하고 있잖아. 그지? 이것만은 확실해요. 그 다음 삼림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예를 들어 툰드라도 있고 그죠? 뭐 침엽수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화렵수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점종의 이름을 쓰는데 소나무가 많다. 소나무림. 그 다음 떡갈나무가 많다. 떡갈나무 뭐 이런 것도 이름을 붙이거든요. 요즘에 소나무가 작살나고 있는 거 알아요? 전국의 소나무가 다 사라질 수도 있대요. 그 병충해가 너무 심해갖고.
산림청에서 3년 전에 2년 안에 잡겠다. 지금까지 대책이 없대요. 그래서 아마 소나무가 상록수잖아요. 그 겨울에도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근데 지금 단풍이 들었어요. 다 죽어갖고 뻘겋게. 소나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 살면 앞 입구에 소나무 하나씩 다 있죠, 여러분들. 그거 이만하죠. 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가격이? 그게 1,700, 1,500이에요. 요거는 나무가. 그거보다 좀 작은 막 해송들 있잖아요. 좀 작고. 그게 5, 600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 자연계에 있는 그 나무들이 어느 정도냐? 5, 600 정도 이상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죽는다는 건 다 작살났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우점종이 있는 곳에 우점종이 다 전염병으로 사망하면 그 산은 작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수풀림은 그 소나무 우점종의 이름을 써서 붙여준다 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한때 아카시아가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카시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다 죽었죠? 아카시아들이. 다른 것들이 또 막 치고 들어옵니다. 나무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점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변합니다. 그럼 숲이. 자, 시소종 말 그대로 뭡니까? 천연기념물이죠. 말 그대로. 보시면 군집을 구성하는 게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냥. 희소종은 가장 적은 종이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종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죠.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밀을 심었어요. 종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황무지는 엄청 많은 양의 개체수가 있잖아요. 종도 다양하고요. 근데 그걸 밀고 한 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아셨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밀고 밀었더니 이제 종이 귀해진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천연기념물 식물들이 되게 많거든.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지표종, 핵심종은 의미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여기서 지표종이라는 건 뭐냐면 걔를 딱 보면 그 주변의 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특정 환경 조건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의류가 있는 곳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에델바이스가 있는 곳 불가사리가 있는 곳. 야 근데 대충은 환경 그래 쟤들은 뭐 공기청정도 그거 다 알겠어. 불가사리는 왜 핵심종인지 알아? 수달은 또 뭔지 알아? 수달은 좀 애매하지. 야 니네 수달은 보호해야 돼 어때야 돼? 수달은 희귀종이지 지금 우리한테는. 근데 얘가 왜 핵심종이냐면 이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먹잖아. 성체를 먹었고 이 피리미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럼 뭐냐? 어린 개체들을 얘들이 수달이 조절한다는 거야. 얘들이 잘 클 수 있게. 그리고 얘들이 가끔 수초도 따먹거든. 수풀도. 속에 있는 물풀 같은 것도 막 따먹어요. 그러면 그게 또 수생생물도 얘들이 조절하고요. 얘들이 굴에 살잖아요. 굴을 벗어나면 이제 물새나 이런 애들이 그 굴을 이용해서 산다니까요. 핵심종이에요. 그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놈은 담치 알아요, 여러분? 담치? 홍합이라고 하는 애들, 홍합. 걔를 무지하게 잘 쳐먹어, 얘가. 얘가 없잖아요? 걔들이 바위를 덮어요. 여러분, 그 무인도를 나중에 가보면 알겠는데, 여러분, 홍합 얼마만한 크기 봤어요? 요만한 크기 봤죠, 요만한 거? 홍합. 이만해요, 홍합이. 이걸 따잖아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한 입, 두 입, 세 입, 네 입, 다섯 입 먹어요. 홍합이. 야생 홍합이. 그래서 걔들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아니라 끌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란 회로 된 거. 쳐야 돼요. 툭. 뿌리 엄청 짱짱하게 붙어 있잖아요. 바위에.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놓고. 바위에. 아마 그 여러분들 나중에 아빠 따라서 뭐 12동파나 이런 서해안 끝단에 있는 섬이거든요. 함포 사격하는 곳이에요. 해군들이. 거기 가면은 그런 담치를 볼 수 있죠. 알겠어요? 그럼 꼭 따오세요. 이 사람이. 예? 누구 건데요, 그거? 윤성, 아이고. 그분 건가? 아니에요. 그거 다 자연에 있는 건데요. 거기 가본 그 섬에 염소도 있거든요. 한 70마리 될 거예요. 그 누가 잡아도 뭐라고 안 해요. 사실은 그 주인 하나가 염소를 키우다가
포기한 거죠. 못 잡아서. 하도 잘 떠다니니까. 그래서 걔들이 무리를 이룬 거죠. 70마리로. 해군들이 가끔 가서 잡는데요. 총을 쏴서. 못 잡아요, 못 잡아. 아, 저 6명 한번 뛰어들어갔는데, 와, 벽 타는데 살벌해요. 못 잡습니다. 간혹 한 마리 저기 어부가 그러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물이 조속 한 마리차가 크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조그만 섬에서 막 놀다가 물이 들어와고 차단된 거지. 그래서 갇힌 거야. 매우. 그거 잡았대. 그렇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것도. 이것들이 거의 핵심종에 해당되는 거고, 지표종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들 둘은 핵심종. 여러분, 에델바이스가 어느 나라 꽃인지 알아? 스위스, 그지? 고산지대. 얘가 해발 어느 정도에 있는 거기구나. 이게 딱 알려주는 거야. 아, 요 정도 넘어가면 산소가 희박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알았어? 그리고 지유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그 숲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쟤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아, 이게 상상하기 싫은데. 시궁창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거기 빨간 벌레 본 적 있어요? 긴 거, 그 지렁이 같이 빨간 거? 가느다란데? 막 꼼짝꼼짝 움직이는 거? 거의 뭐 3급수, 4급수예요. 오염 직전의 모습. 아세트산 발효가 진행된 곳. 알겠어요? 냄새 막 나고 막. 본 적은 없어요? 왜 난 그런 걸 많이 봤지? 그래서 난 이렇게 찌적찌적 막, 지렁이인 줄 알고 잡으랬더니 건드리지 마. 알겠어요? 그게 이런 거. 그게 있으면 굉장히 그 똘고랑이라고 하죠? 물이 흐르는 곳이 썩은 거예요. 되게. 그런 것들이 지표종에 보면, 아, 얘가 발견되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표종에 되게 뭐 참갈견이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고기 중에? 참갈견이 아니면 뭐 꺽치 이런 거. 뭐 치자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치자 들어간 것들이 거의 뭐냐면 잡아먹는 애들이거든. 걔들이 있으면 1급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급수. 걔들이 존재하면.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지표종이다라고 해요. 걔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이제 괜찮은 곳 뭐 이런 거 지표종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가 있으면 자는 곳. 숙박업소. 지금 차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얘기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꼭 읽어봐서, 뭐, 내용들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대충 그래도. 쭉 읽어보시면 왜 지표적이고 왜 핵심적인지. 얘들이요, 따개비, 담치 이런 것들로 무지하게 잘 잡아먹어요. 그래서 개체수를 조정한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지 않게. 알았어? 불가사리는 별거 다 처먹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알았습니까? 자, 이제 군집의 구조에서 종이, 이런 종이 있다라는 걸 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우점종. 그 다음에, 지표종, 핵심종은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내신에 나와요. 지표종이라는 게 환경을 대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핵심종이라는 건 그 종의 유지에 필수적인 애들. 알았습니까? 자, 식물 군집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군집조사라는 건 식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방영구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사용하는 방영구는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 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근데 방영구라는 게 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형도 있고요. 띠도 있어요, 띠. 이 띠 같은 게 왜 쓰냐 그러면 절벽에 있는 애들 조사할 때 일렬로 쭉 내려갖고 있다 없다 조사해가지고 여기 이렇다면 여긴 이렇고 이렇게 예측하게 하거든요. 원형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원형이 툭 던져가지고 토끼 한 마리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던졌을 때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로. 근데 식물군집은 대부분 사각형 가로 세로 1m짜리. 그러면 이 방영구법에서 주요 목적은 뭐냐고요? 중요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애가 누구냐? 그걸 우리는 무슨 종이라 하겠죠? 우점종이 누구냐 찾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밀도 구하고요. 빈도 구하고요. 피도 구하거든. 별거 아니니까 제대로 알아두세요. 알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방영구를 설치를 할 거고
그게 1m, 1m, 면적 1제곱미터에 가로, 세로 10칸짜리를 던질 거예요. 투. 알았습니까? 근데 그런 방향구가 4개 이상 있다? 그럼 뭐예요? 표본구가 많아진 겁니다. 아셨어요? 전체 표본구가 많아진 거니까 기준에 따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는 구해진 걸 해석하는 게 더 많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잘 보세요. 밀도 구한다고요. 밀도는 여러분 면적에 1제곱미터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방향구를 하나만 딱 피잖아요. 그럼 면적은 똑같잖아요. 개체수만 세면 돼요. 밀도는. 1제곱미터당 개체수가 몇 개 있느냐만 세면 되고요. 거기에 가로 10개, 세로 10개가 있으면 한 칸당 0.1m씩이겠죠. 10cm씩.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 칸 안에 3개가 들어도 그냥 한 칸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게 뭐냐? 빈도예요, 빈도. 그래서 빈도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4칸만 볼게요, 4칸. 4칸에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밀도는 점이 많은 거예요, 밀도는. 개체수가 많으니까. 이해 가세요? 같은 면적당. 근데 빈도는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칸이 2칸이잖아요, 서로. 이해 갔어요? 자주 보이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보이든 하나가 보이든 한 칸에 보이면 보인다. 무슨 얘기죠? 있다, 없다 관계예요. 있다, 없다. 빈도가. 알았어요? 칸만 세는 거고, 그 다음에 지표를 덮고 있는 정도. 이게 피도거든요. 가죽 피자예요, 여러분. 얼만큼 덮고 있느냐.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적당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요거 면적 구하는 거죠, 면적. 그래서 여러분 피도는 잘 안 나옵니다.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어디까지 나올까요? 밀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빈도도 나올 수 있어요. 칸수 세면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각 종의 전체 면적당 그 특정 종의 개체수를 구하면 밀도고요. 전체 방향구의 수는 100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 10개, 세로 10개니까. 그죠? 100개 중에 걔가 몇 개를 나왔느냐. 그 다음 피도는 전체 방향구 면적을 하나만 딱 설치했을 경우 1제곱미터거든. 그리고선 걔가 한 칸당 0.1m, 0.1m니까 곱하면 얼마일까요? 0.01제곱미터거든요. 그게 몇 개냐? 이걸로 피도를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개체들의 밀도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밀도, 전체 밀도 중에 얘가 얼만큼 차지하는지 상대 밀도를 구해요. 상대 빈도를 구해요. 상대 피도를 구한 다음에 이 셋을 더해서 제일 큰 애가 우점종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열심히 구해갖고 답을 딱 냈어요. 중요치를 냈어요. 몇 점을 줄 거냐고, 걔를. 30점을 줄 거야?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대신에 내신은 하나 꼭 나오죠. 알았습니까? 대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로 나올 거예요.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요치. 무엇을 한 값이다? 각 종의 전체 밀도당 개밀도. 각 종의 전체 빈도 중에 개빈도. 개빈도. 알았습니까? 이렇게 상대 빈도, 밀도. 이게 없으면 요 둘만 합쳐서라도 중요치를 구한 후 걔를 뭐라 부른다? 우점종. 그럼 이게 제일 적은 애를 뭐라 부를래요? 희귀종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셨습니까? 방향구법을 볼 거야. 여기 봐라. 여기는 표본구를 4개를 줬어. 너희들한테 시험은 요거 하나로 나오거든. 그러면 밀도는 뭐냐? 요거 하나만 본다면 1제곱미터에 요 민들레 있지? 민들레가 1개,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도합 6, 8, 11개가 있다라고 해서 밀도를 11개로 잡지만 지금 얘가 잡는 건 이것을 각각의 표본구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총 몇 제곱미터 안에, 4제곱미터 안에 밀도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질경이 숫자 1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여기 1개, 이렇게 1개 해서 4제곱미터에 4개 이렇게 잡은 거야. 얘는 방향구법을 잡은 거 이해하면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4제곱미터의 토끼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쭉 세는 거야. 16개가 있다. 민들레도 여기는 개체수 세고, 여긴 없잖아. 여기 세고, 여기 없잖아. 했더니, 결국 5가 나오더라. 밀도를 구할 때. 요하나, 일어나. 어떡할까? 피곤해 보이지? 다음 주에 아무래도 제도 가려면 힘들어 보일 거 아니? 다시 봐라. 니들한테는 이 10개 가로 세로 10개 하나만 보일 땐 표분구가 4개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잡는다는 거야. 그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이 4칸을 잡아준 거야. 칸 속에 있다 없다만 잡아준 거니까 얘 같은 질개 같은 건 있다가 돼서 4분의 4가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 방향구, 커다란 방향구를 4로 한 칸씩 잡았을 때 다 있으니까 토끼풀도 1로 잡아준 건데, 민들레는 있다 없다니까 2로 잡은 거야. 이렇게 이해 갔냐? 오케이? 자, 이제 피도를 봐봐. 피도는 그 면적이니까 전체 4제곱미터당 질경이 같은 경우는 요거 요 한 칸이 지금 1제곱미터를 몇 개씩 나눴어? 5개씩 나눴단 말이야. 그럼 0.2m씩 나눈 거야. 0.2 곱하기 0.2 한 칸당 0.04제곱미터란 말이야. 이게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서 피도는 이렇게 계산한 거야. 나머지 다 똑같아. 알았지? 여기에 한번 토끼풀 계산해 볼까? 토끼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넷, 5개. 13개 정도 되나? 12개 정도 되나? 토끼풀? 16개 나오겠구나. 거기에 0.04. 그런데 민들레는 요 안에 3개 있어도 그냥 한 칸인 거야. 3개 있어도 한 칸. 알았어? 걔들의 피도는 민들레가 3개가 그 안에 들어있어도 0.2 곱하기 0.2를 취급한다. 알겠어요? 방향구의 면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지면 상대를 구할 때는 전체 10개 중에 하나, 전체 10개 중에 4개, 전체 10개 중에 5개에서 구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빈도도 마찬가지야. 요걸 해보면 요 둘이 0.2잖아.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0. 얼마가 되냐? 그래. 그러면 결국은 0.32, 피도도 0.32 중에 얘를 자자고 해서 퍼센트를 구하면 어떤 값이 더했을 때 최고 큰 값이 나오느냐는 거야. 최고 큰 값. 어디가 나오겠냐? 최고 큰 값은 요 정도가 떨어지겠나? 얘 90인데 얘는 얼마 떨어지냐? 100이 넘어가네? 그럼 민들레가 여기서는 어떠냐? 가장 크다. 지금 봐봐. 40. 얘는 110이구나. 80, 130. 그럼 얘가 토끼풀이 가장 뭐겠냐? 우점종이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계산을 수행평가를 하게 될 거야, 니들은 아마. 알았냐? 표로 주고 계산하는 거. 근데 조심해라, 얘들아. 밀도는 개체수를 다 세지만 얘들은 있다 없다로 계산하는 거야. 빈도랑 피도는. 알았냐? 대신 빈도는 방향구 숫자를 센다면 피도는 면적을 세는 거야. 면적 하나하나를. 직접 해봐야 돼. 알았어?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된다. 자, 그 다음. 자, 군집의 종류는 이거는 너희들 내신에서도 잘 안 나오는 거지만 한번 훑어는 보고 가라. 봐봐. 군집은 이것이 생태계에 따라서 수생군집이 있고 육상군집이 있어. 근데 수생군집이야. 사실은 해수냐 담수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거기에 종이 다양하게 분포가 있고, 육상은 삼림이 있고 초원이 있고 사막이 있거든. 보통 이쪽을 아래로 갈수록 건조하잖아. 그리고 저위도에 해당되는데, 얘들아, 고위도도 사막이 있지. 뭐 있냐 그게? 툰드라가 사막이거든. 그러니까 동토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밑으로 가면 꽝꽝 얼어있어. 위만 약간 녹아갖고 뭐 이렇게 이끼류가 자라거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막은 굳이
열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20에서 30 사이가 제일 많아 얘들아. 사하라, 고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야? 20에서 30도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곳. 우리는 38도지만 근데 저 고위도로 가도 툰드라 같은 한대 사막이 존재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런 것도 알아두고 삼림이나 초원 중에 나무가 많은 목본류가 많은 것들은 삼림이고 초본류는 대부분 낮은 풀들 그 다음에 관목 정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사막 지역이 있는데 이쪽은 나무가 있긴 있어도 바오밥 나무 같이 막 뿌리가 깊은 거 그런 것들만 존재한다라는 거지. 여기 얘기다. 알겠죠? 뭐 툰드라 지역이 한대 지방의 사막 정도라는 것만 참고로 알고 있어. 알겠지? 이거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 모르겠네. 자, 삼림의 층상구조 봐봐. 자, 삼림군집이다. 나무야. 목본이 있고 그런데 땅속에 밑에 가면 지중층, 선태층, 초본층 요거 공부해놔. 시험에 나와 이거. 알았어? 수직적인 몇 개의 층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실제로 광합성 층이라 해가지고 말이다. 초본, 관목, 악교목, 교목 얘들을 광합성 층이라고 그래. 얘들은 스스로 무엇을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선태층은 선태식물 위주 이끼류.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 분해자인 균류는 다시 말하면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이 여기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곤충까지도 선태층에는 존재할 수 있다. 어차피 광합성층에는 조류도 있고 곤충도 있을 수 있고 곤충은 어디든 분포할 수 있지. 근데 그 선태층 밑에 지중층이라는 데가 있어. 저 안쪽으로. 그쪽은 누가 있냐. 두더지, 지렁이 이런 애들이 지나가는 곳이거든. 역시 누구 있다? 균류, 세균류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다. 그래서 봐. 높이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막 지금 분포가 있는데 저 위치에 교목층은 엄청난 빛을 다 받는 거지. 밑에 층이 이런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음수림에 해당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애들이. 알았어요? 저 위에 있는 양수림들의 빛을 차단한 나머지 빛을 받는 거. 알겠죠? 삼림층의 층상구조에서 특히 광합성층보다는 요 선태층이 시험에 잘 나와. 선태층이. 알았어? 꼭 잘 봐두고. 알겠죠? 자, 군집의 생태분포 봐라. 여기는 사실 수평분포, 수직분포가 있는데 수직은 높이야. 높이에 따른 분포 얘들이고 그 다음에 수평은 위도에 따른 분포거든. 그래서 사실 이쪽이 저위도잖아. 저위. 그러면 저위면 온도는 높고 이런 거거든. 그리고 온도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강수량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다. 적다면 사막, 많다면 우림. 그래서 여러분들 열대우림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필리핀의 일부 지역들 이런 들이 열대우림이고 보통 초원 그러면 세렝게티 같은 거 동부 아프리카 이쪽 애들 그지? 그쪽 애들이 초원에 해당되고 열대 사막 이러면 사하라 사막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요거 잘 봐라. 열대 우림은 사시사철 나무들이 빨리빨리 자라고 이파리 크죠. 낙엽수림 이게 온대지방의 특징이야.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 근데 그 위쪽엔 침엽수림이 있어. 상록수들. 그 다음 더 위에 바로 툰드라가 있는 거야. 사막. 열대 동토층이었고 동토층이라고 하죠. 그쪽이. 그래서 실제로 수평 분포 쪽에서 여러분들은 요런 배치를 잘 봐도 보면 열대, 온대, 한대거든. 말 그대로. 근데 온대 지역에도 어디든 사막은 있다라는 거 명심해라. 툰드라도 사막이다. 알았지? 사막이 다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고 초원도 어디나 있는데 툰드라 지역이 초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게 극히 1년 중에 잠깐이야. 여름이 짧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뭐 우림하면 열대우림밖에 없고 침엽수림밖에 없는데 낙엽수림은 겨울이 되면 다 낙엽을 떨어뜨린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 알겠죠? 자, 수직분포는 그냥 위도는 같은데 그 한 곳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의 형성이야. 맨 꼭대기가 관목대인데 이게 뭐냐면 니네들 제주도 가면 한라산 타고 올라가면 나무가 허리 높이 되는 나무들이 쭉 있는 곳이 있거든. 그게 관목림이야. 수풀이. 알았죠? 관목수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좀 키는 크지만 침엽수 전나무 같이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낙엽, 활엽수림이야. 이파리 잘 떨어진 애들. 마지막에 상록수 이런 것들. 푸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파리가 큰 데서 이파리가 뾰족한 데로 변형이 된다. 고도가 높아지면. 맨 꼭대기는 키가 작은 관목림. 그리고 아마 더 위는 금잔디라고 하지. 갈대숲이 우거진 곳. 더 위는 눈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수평분포, 수직분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 아,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도. 그리고 또 하나, 북쪽, 남쪽을 보면 남쪽 지역에 더 많은 형성이 일어나. 그리고 가지도 남쪽으로 더 길게 뻗어. 그래서 나뭇가지를 딱 보면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아. 그쪽으로 더 환이 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들이 베란다에서 식물 키울 때 이렇게 식물 돌리는 거 볼 거야. 이렇게 순간순간 돌려주거든. 골고루 자라라고. 자, 군집에 대한 설명. 요 문제를 잠깐 볼까? 아, 여기는 뭐 별로. 뭐 군집 같은 경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사슬이 형성돼. 이거 당연한 거죠? 1번은 맞습니다. 다음에 개체군이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지위. 이거는 먹이사슬에서의 먹이위치는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말이니까 맞죠?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 공간지위. 알겠어요? 솔새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에다가 뭐 좀 세력이 큰 애들이 맨 꼭대기 살고 막 이러거든. 공간지위라는 게 그런 거야니. 세 번째, 삼림군집.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층상구조로 되어 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진다가 답이죠. 이건 틀렸어요. 알았습니까? 다음, 식물군집 생태분포에서 수직분포. 위도에 따른, 위도는 수평분포야. 고도에 따르니 수직분포다. 고도. 알겠죠? X. 자, 군집 구성하는 종, 우점종 어디랑 연결할래? 디귿. 우점종은 무조건 디귿. 희소종은 가장 적은 거니까 기억이랑 연결돼야 되겠죠? 지표종, 여기 이끼류들, 지유류라고 하죠. 지유류들. 그 다음에 핵심종, 아까 얘기했죠. 수달, 불가사리, 이런 애들이 핵심종. 알겠습니까? 다음에 방영구법 이용한 식물의 군집조사야. 먼저 개체수를 이용해 빈도를 구한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빈도가 아니라 밀도. 빈도는 있다 없다. 방영구 숫자. 알겠어? 명심하고.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를 이용해서 빈도를 구한다고. 이게 빈도. 피도는 뭐야? 면적. 그 종이 차지하는 면적. 중요치는 이것들을 합한 값 맞고, 중요치가 가장 높은 애를 우점종, 낮은 애는 희귀종. 자, 네 번째. 여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군집을 물어봤어요. 툰드라라는 말에 딱 알아두세요. 사막입니다. 알겠어요? 한대 사막을 툰드라라고 불러요. 알겠죠? 5번. 삼림의 층상구조입니다. 가장 강한 빛, 교목층이죠, 당연히. 그죠? 가장 강한 빛, 교목층. 알았어요? 이끼류들이 있는 게 어디? 선태층. 알겠죠? 자, 여기 100% 나오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 건성천이. 그리고 뒷장 아래 보면 습성천이 100% 출제되니까 외우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식물군집에 해당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처음에 출발하는 개척자가 있거든요. 개척자. 이게 지유류가 처음에 들어와요. 얘가 수천, 수백 년, 수십 년이 흐르면서 얘가 숲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1차 천이가 땅바닥에서 나는 건성, 그 다음에 물속에서는 습성, 이런 거. 습식천이, 건성천이 이거 과정에서요. 지류, 이끼류 다음에 초원. 여러분 3, 4, 5, 6 어디까지? 7까지는 다 똑같아요. 3, 4, 5, 6, 7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물이 거의 없는 바위나 용암 이런 쪽, 용암바위 이런 쪽으로 대지에서 출발하면 건성천이고, 어디서 출발하면 이렇게 빈영양호, 부영양호에서 출발하면 그건 습성천인데, 4, 5, 6, 7, 8 보여요? 이 전에도 4, 5, 6, 7, 8 보여요?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음수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얘들이 점차적으로 개척자가 들어와서 토양이 형성이 되고 영양분이 완벽히 된 다음에 씨가 날와서 나무들이 자라는 과정이거든. 근데 보면 이 건성천이는 개척자가 지유르라는 거 외워두고 있잖아. 초원, 풀이 나고 관목, 작은 나무들이 올라온다. 그러다가 얘가 제일 먼저 생겨. 쭉 커지는 거, 교목층. 양수림이 쭉 올라간다고. 올라간 다음에 막 섞여. 이제 그 밑에 뭐 예를 들어 그야 자기 새끼들 또 올라올 거 아니야. 근데 걔들 잘 못 커. 막 섞이는 거야. 양수림, 교목층, 아두목층 막 섞여. 그러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차면 음수림까지 차면 그게 숲의 완성이야. 극상이라고 그래 거기를. 알았어? 음수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 기억해. 항상 그랬지 아까. 양수림이 생긴 다음에 얘 생긴다고. 알았니? 그래서 초원, 관목님, 양수림 다음에 호남님이 생기거든. 여기 봐봐. 양수한테도 새순이 나올 거고 밑에 새끼들이 올라올 거지만 양수림은 일단 햇빛을 받아야 크거든. 근데 그 커다란 애들, 이미 큰 애들이 햇빛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묘목들이 잘 자라지 못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자란다? 이제 살살 관목님이 해당되는 떡갈나무, 신수리나 이런 나무들이 종종 많아져. 호남님이야. 그 다음 마지막에 얘들이 군집을 이루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신갈나무나 떡갈나무들이 군집을 딱 이루면 극상이 되는 거야. 촘촘하게 다 막혀서. 그래서 니네가 어느 숲을 가든지 나무가 오 쭉쭉 자랐네. 근데 그 나무만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지. 아직 숲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야 그건. 근데 나무도 많고 다른 나무도 잔뜩 있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 있지. 그게 숲의 완성이야. 음수림이 꽉 찬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개척자도 알아두고요. 알겠니? 그리고 얘들의 영향을 주는 것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습성천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잘 봐두세요. 특히 이쪽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항상 가로놓기 많이 나와. 알겠냐? 초원, 관목님, 양수림, 호남님, 음수림에 대한 요런 과정. 알겠냐? 그래서 초원이나 관목이나 그리고 양수나 혼합이나 음수림은 건성천이하고 똑같아. 알겠어요? 습성천이나 건성천이 똑같고 얘들은 빈 영양, 물속에 영양염류가 적어서 플랑크톤도 살 수 없는 곳인데 점점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그래서 거기가 뭐로 덮여? 흙, 모래, 유기물이 덮여 땅으로 돼서 거기서 숲이 자라는 거야. 용암대지나 바위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토양의 지유류가 들어와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형성되는 건 건성, 얘는 습성. 초원, 관목, 양수, 혼합, 음수는 꼭 외워라. 알겠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런 1차가 아니라 봐봐. 이게 1차라면 여기부터 초원부터는 동일한 거겠지? 그래서 여기 가로놓기 잘 나오고 양수림도 잘 나와. 2차 천이 잘 나와 요즘에. 출발이 어디냐? 봐라. 산불이나 자연재해, 수해가 일어나서 숲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갖고 있잖아. 씨앗도 있고. 그래서 초원부터 출발. 초원부터 출발해서 커나가는 게 2차 천이야. 알았냐? 외워. 초원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런 2차 천이가 일어나려면 자연재해야. 산불, 산사태. 알았냐? 홍수에 의해서. 이럴 때 출발이 어디라고? 초원이다. 외워라. 알겠냐? 이거 나온다. 자, 군집 간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있다. 여기 잘 주목. 군집내라는 건 종간이야. 종간. 서로 다른 종간. 알았어? 근데 이 서로 다른 종이라도 여기 보면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서식지가 겹치는 거야. 알았냐? 이렇게 서식지가 겹치면 서로 살라고 경쟁을 하게 돼. 그럼 이 그림이 뭐냐? 봐라. 얘들은 단독 배양을 한다는 거야. 이거 그래프 얘만 보라고. 애기 집신벌레. 얘만 보라고. 집신벌레. 그래서 환경 수용력이 애기 집신벌레가 상당히 높아. 이 그래프가 뭐냐고? 니네 S자곡선 아까 실제 생장곡선이야. 이 그래프가. 그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에서 애기 집신벌레 훨씬 잘 살아남는 애들이야. 근데 둘을 같이 키우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애기 집신벌레 살아남고 얘 도태되거든. 근데 문제는 요때보다 요때가 준다는 거야. 경쟁을 하면 살아남았지만 단독 배양할 때보다는 줄어. 그럼 얘도 줄잖아. 도태되잖아, 심지어. 그래서 단독 배양할 때보다 경쟁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두 종이 모두. 알았어. 특징 좀 알아도 두 종이 모두 마이너스, 하나는 아예 0이 돼버려. 도태돼서. 이게 종간 경쟁이다. 어떨수록 봐라. 아까 봤지. 먹이 지위도 비슷하고 공간 지위도 비슷한 애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이야. 알겠냐? 하나는 도태된다. 이걸 뭐라고? 종간 경쟁. 다음, 분서는 나눠서 그냥 싸움이 없이 기피해서 한쪽을 차지하는 건데, 솔새 같은 경우는 봐라. 어딘 놈이 제일 짱이겠냐? 맨 꼭대기 있는 짱이야. 먹잇감 잘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밑에는 힘이 약한 애들이거든. 싸우지 않는 거지 그래도. 그 다음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는 가운데 센터를 차지하고 지 혼자 먹이 활동을 해. 그래, 은어가 오면 옆으로 싹 비켜. 알았어? 이런 걸 분서라고 하래. 그런데 여러분, 은어는 또 어디서 배웠냐? 개체 간 상호작용에서 너희들 텃세 배웠지.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지들이 자기 지역으로 차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는데 개체 간 상호작용은 잘 안 나온다는 거. 얘들이 잘 나온다. 근데 분서도 잘 안 나와, 사실은. 분서도. 아까 봤지? 종간 경쟁. 그거 시험에 잘 나온다. 얘들은 어쨌든 간에 서로 경쟁을 피할 때 이 생각이 있어요. 야, 맞짱 뜨자. 이건 경쟁이고, 아, 우리 좀 그냥 서로 손 긋고 서로 따로 살자. 분서. 알았어요? 종끼리 나눠서 사는 거야. 다음. 여기는 그 종간 경쟁에 대한 모습을, 이건 이제 수능에 나왔던 그림인데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거야. 이 조간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조 수위가 커서 바닷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출되기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거든. 여기 따개비류들이 쭉 있어. A종과 B종. 알겠냐? 그래서 A종이 없다면 B종은 여기까지. 다시 B종이 없다면 따개비 A종은 저 위까지. 누가 더 생존력이 크냐? 얘가 더 커. 면적이. 알았어? 근데 두 종이 함께 서식을 했더니 서로 뭐 했다는 거야? 나누어서. 알겠어요? 얘들이 겹치는 지역이 여기거든. 이 아래쪽. 알았니? 그래서 얘들은 저 위쪽에 살게 되고 얘는 아래쪽에 살았다. 그럼 누가 이긴 거야? 비중이 이긴 거잖아. 알겠어요? 서로 서식지 환경이 겹치는 부분에서 비중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저기 평균 수위 밑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종간 경쟁이 일어났던 거지. 알겠니? 그래서 누가 이겼어? 비중이 이겼는데 혼자 배양했을 때보다는 그 개체수가 준다는 거지. 싸우는데 많은 힘을 소모했으니까. 알겠죠? 다음 공생.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편리공생, 상리공생 잘 보세요. 아까 종간 경쟁은 둘 다 마이너스였죠. 편리공생은 하나는 0이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하나만 플러스. 상리공생은 둘 다 플러스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둘 다 마이너스면 종간 경쟁, 하나는 0이고 하나가 플러스면 뭐? 편리. 둘 다 플러스면 상리입니다. 빨판상어 거북이. 빨판상어가 본주류가 먹거나 흘린 걸 처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붙어 다니는 거거든. 따개비, 혹등고래. 사실 이 따개비가 너무 많으면 혹등고래 죽어요. 알았어요? 따개비들이 너무 많으면 살을 파고 들어가서 기생을 하고 거기서 번창을 하니까 지들이. 그래서 저것도 사실 편리공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따개비가 쟤들도 다 죽이잖아. 거북이들도. 그 다음에 황새, 청소새우와 해삼 속에 살고 있는 거. 황로와 물소. 이 사실은 얘가 물소가 막 걸어다니면 막 흙을 첨목첨 밟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막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그거 잡아먹는 애들이야. 물소한테는 전혀 영향 없는 애고, 상리공생. 서로 보살펴 서식지를 제공해주고 외력을 막아주고 이런 과정. 콩과 식물 뿌리옥 박테리아 서로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질소 생성물을 받고 그 다음에 꽃과 곤충 얘들은 충매화라고 하죠. 씨앗의 수정을 도와주게 하고 얘는 꿀과 꽃가를 얻고 청소 늘레기와 도미 서로 청소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과정이야. 알았어요? 상리공생은 둘 다 플러스다. 기생은 뭐냐?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가 마이너스야.
이게 기생이야. 숙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사람과 기생충 겨우살이라고 나무에 이렇게 있는 거 알아? 얘는 여기서 그냥 지가 자라는 거야. 수분 빨아먹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벼룩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얘들은 무슨 관계다? 숙주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생생물 플러스 관계다. 알았니? 그 다음 포식과 피식은 아까 스라소니하고 눈신토끼에서 배웠죠.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되게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당연히. 그죠? 이런 건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알 거야. 그래서 아까 환경 저항에서도 스라소니에 대한 얘기를 배웠겠고. 자, 여기 봐라. 종강경리 아까 뭐라 그랬지? 둘이 마이너스 되는 거고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그 다음에 가는 플러스 0이야.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그대로 편리공생이죠. 이런 것들은 둘 다 플러스 상리공생이고요. 기생은 하나 마이너스. 이게 누구야? 숙주입니다. 숙주. 알겠죠? 기생생물이 플러스.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그래서 뭐예요? 1차 소비자, 2차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플러스고요. 초식동물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건 그래프야. 이 그래프로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단독 배양했을 때고 얘는 종강경쟁하면 둘 다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 편리공생은 하나만 많아진다는 얘기. 상리는 둘 다 커진다는 얘기. 포식, 피식은 뭐 보통 피식당하는 동물이 환경 저항으로 포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문제 잘 풀어와. 자느라고 고생 많았어. 야, 그냥 깨우지 말고 그냥 가자.